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은 주로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분위기도 바꿀 겸 문학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소동파라는 시인이 있었죠. 북송 때 시인입니다. 1036년부터 1101년까지 생존했던 인물인데 호가 동파고 이름이 식이죠. 소식입니다. 자가 자철인데 소동파는 아주 재주가 많았어요. 글도 잘하고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음식에도 조예가 있어서 중국 음식점에 가면 동파육이라고 하는 게 그 소동파로 인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소동파가 태어났던 시기가 그 중국의 변법 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말해지는 왕안석, 그리고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 이 사람들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사마광은 그 보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고, 왕안석은 동양의 막스라고 할 만큼 진취적인 생각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신파의 왕안석과 구파의 사마광이 대치하는 그런 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소동파는 그 성향상으로 볼 때 사마광과 가까웠습니다. 이제 왕안석이 집권했을 때에는 서로 이념이 안 맞아가지고 시골에 좌천이 되기도 하고 낙향을 하기도 하면 해서 시골에서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광이 집권한 뒤에 발탁이 돼가지고 요즘 말하면 그 장관에 해당하는 이부상서, 병부상서, 예부상서 이런 고위 관직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66세에 돌아갔는데요. 그렇게 짧지도 길지도 않은 생애를 살았다고 보겠습니다. 소동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일화가 많습니다. 소동파가 지금 그 서호가 있는 항주에 자사로 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소동파가 친구를 좋아해서 그 전국에 친구가 많고 또 서호는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까 사마광이 그곳에 자사로 가니까 전국에서 친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서호도 구경할 겸 친구도 만날 겸. 근데 그 손님을 다 접대하려고 하면 언제 글 쓰고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 아주 영민하고 얼굴이 예쁜 그런 기생들을 몇 명 골라가지고 그 손님 접대반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면 이제 아주 자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아니면 그 접대반으로 하여금 기생들로 하여금 접대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처음이라든지 아니면 그 떠나갈 때 잠깐 얼굴을 보이는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소동파가 나를 특사 대접했다고 말이지. 그 기생들, 아름다운 여인들로 하여금
좋은 음식과 노래와 춤으로서 즐겁게 해줬다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정말 심교, 마음을 나누는 그런 친구에 대해서는 같이 서호 구경도 하고 같이 저녁도 먹고 같이 시도 짓고 이렇게 했지만 모든 친구를 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교가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생들로 하여금 접대를 하도록 했는데 오히려 그게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대접을 잘했다고 칭찬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간을 절약하면서 친구를 또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는데 자기 글 쓰겠다고 번체만체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 상황에서 친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자기 공부도 하는 하나의 지혜였다고 보겠습니다. 서동파는 사실은 유학자에 가깝죠. 유가에. 그런데 그 당시의 정자, 특히 그 정이천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선승들하고 스님들하고 많이 그 교류를 했어요. 이제 한 번은 황주라고 누르황자 고을주자 황주라는 곳에 좌천이 돼서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그 부근에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금산사의 주지가 불인이라고 부처불자 도장인자 호가 불인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가끔 만나서 이제 시도 짓고 그러면서 그 사이가 돈독해졌죠. 이제 어느 날 하루는 금산사에 가가지고 이제 불인 스님을 만났는데 불인 스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절집 안에는 좌탁, 앉을 자리 좌자가 있죠. 좌석이라고. 또 걸상 탁자. 그러니까 이 앉는 걸상이 없어가지고 거사님을 모시기가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절이야 뭐 참선하는 곳이니까 스님들이 방석에 앉아서 참선하지 걸상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동파와 같은 그런 관리들이 오면 의자가 준비되질 않아서 이제 그 불인 스님이 인사차 그렇게 서동파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서동파는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서로 공부를 이제 서동파는 스님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불교 공부도 하고 유교 공부도 한 분이니까 그 불인 스님이 공부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는 절에는 그 의자가 없어서 조금 불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서동파가 뭐라고 했느냐면 그래요? 그러면 화상에 4대를 빌려 가지고 잠시 걸상 삼아서 의자 삼아서 앉지요 뭐 그랬단 말이야. 4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 몸뚱이가 지수, 화풍 이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자가 없으면 당신 몸뚱아리를 좀 의자 삼아서 깔고 앉아 있지 뭐 이렇게 서동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인 스님이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제 4대를 의자 삼아서 걸터 앉으시고, 만일에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하신다면 지금 그 허리에 띠고 있는 옥대를 끌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이제 소동파는 일반 서민이 아니고 관료이기 때문에 그때 절에 갈 때에도 옥대를 띠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흔연히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질문하십시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불인 스님이 거사님께서 우리 절에 오셔가지고 산승의 4대를 빌려서 이 걸상으로 삼아서 앉겠다고 하시는데, 이 산승의 4대는 본래 공한 것입니다.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지수화풍, 이 4가지 요소가 모여서 몸뚱이가 형성이 됐는데, 그게 흩어지면 또 다 공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대 본공이요. 이 4대는 본래 공한 것이고, 오온비유라. 오온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반야심경에 보면 관자재보살 행심반야파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그런 말이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오온개공이라고. 오온은 다 공한 것이라고. 근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 이것을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면 지금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이 아니비설신, 이걸 오근이라 그래요.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이제 그거의 대상을 또 이제 색성향, 미촉, 눈에 보이는 색깔, 귀로 듣는 소리, 코로 맡는 냄새, 혀로 맡는 맛, 몸으로 맡는 촉감, 이것은 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4대는 본래 공한 것이고 5는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데 거사님께서는 무엇을 향해서 앉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동파가 거기서 답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자가 없으면 당신 몸뚱어리를 좀 걸터 앉으면 되지. 이거는 이제 소동파가 어떻게 말하면 한 방을 스님한테 한 방을 날린 건데, 그것을 이제 불인 스님이 맞받아 쳤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방이 나가야 되는데 소동파가 그 경지가 안 된 거예요. 그 답을 못하고 결국에 약속을 한 대로 그 옥대를 끌러서 껄껄 웃으면서 이제 불인 스님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인 스님이 그 귀한 옥대를 그냥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입는 가사장삼 한 벌을 다시 담례로 주었어요. 이제 그 뒤에 이 스님과 소동파가 또 시로 서로 주고받습니다. 이제 소동파는 새 수를 지었습니다. 시를.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병골난감 옥대위, 이 병든 몸이 옥대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옥대는 아무래도 무거울 거 아닙니까? 배로 만든 띠보다는. 둔근 익락 전봉기라, 이 둔한 자질이 저 날카로운 선승을 만나서 한 방 먹었다 이거야. 회당 걸식 가희원인데 이 옥대를 차고 다니면 말이야, 저 가희들이 모여있는, 기생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가면은 술 밥 얻어먹을 때 아주 좋다 이거야.
딱 옥대를 차고 들어가면 아 이거 귀빈이 오셨구나 하고 대접을 잘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환득 운산 군합이라 이 스님의 가사장삼하고 이 귀한 옥대를 바꿨구나. 그렇게 또 시를 지어서 서로 나눠 갖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소동파가 아직 공부가 깊지 않을 때고, 나중에는 소동파도 상당한 경지로 공부가 많이 높아졌죠. 소동파가 지은 개송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개성 변시 광장설이요 신의 개자 소리성자, 신의 물소리는 광장설이고 산색 기비 청정신이냐, 저 산의 색깔은 어찌 청정한 몸이 아니냐. 야래 84,000개, 밤중에 외우던 그 84,000개를 타일 여하 거사인이냐, 다른 날 어떻게 이걸 사람들에게 들어 보일 것이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도라는 것이 어디 높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듣는 것이 다 도라는 거죠. 그러나 그 도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조사나 이런 분들의 84,000개가 다 말로 도를 설명해 놨는데, 그거는 진정한 도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냇물 흐르는 이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이고, 저 산에 있는 산천 초목이 부처님의 몸뚱이다.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지는 이제 소동파가 상당히 공부의 경지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여산에 올라가서 여산을 두고 시를 지었어요. 중국의 여산이라고 하는 산이 유명한 산입니다. 제목이 여산이야. 흥간, 성령, 측성봉, 비껴서 보면 재로 보이는데 곁에서 보니까 봉오리로 보이는구나. 원근, 고저, 각불동, 먼 데서 보느냐 가까운 데서 보느냐에 따라서 산의 높이와 낮이가 각기 동일하지 않다. 불식 여산 진면목, 여산의 진면목을 알 수가 없으니 이는 지연 신제 차산 중이라. 다만 이 몸뚱이가 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여산 산 속에 들어 앉아 가지고 어떻게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그 산을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여산이란 산을 통해서 도를 표현한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별심이나 집착심이나 아집이나 이런 걸 떠날 때 자기의 그런 평소의 편견이나 이런 데에서 벗어날 때, 산 속에서 벗어나야 산의 진면목이 보이듯이 자기의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날 때 도를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동파가 스님은 아니지만 이런 시를 본다면 스님 못지않은 그런 높은 선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시가 명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 않으면 명시가 되기 어렵고, 또 철학도 아주 아름다운 표현을 빌리지 않으면 그것이 생명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문학과 철학은 이게 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문사철, 문학과 역사, 철학을 다 뿌리가 같은 것으로 보고 나누질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문학, 역사, 철학을 장르를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동양 사상에 관심을 두는 분들은
역사와 문학과 철학을 두루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